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저랑 같이 시장론하고 입지 공간론을 두 개를 다 할 건데요. 양이 되게 많아요. 오늘 풀타임으로 4시간을 때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용들은 여기 잠깐만 봐요. 뭐, 그 도찌개찐이지, 뭐, 30분도 한다고 뭐, 이렇게 열어 올랐어. 자, 오늘 이제 앞부분에서는 시장론에 대해서는 이거 오늘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총괄적으로 이론을 한번 쭉 정리를 해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안 배웠던 학자들도 좀 이제 다뤄줄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입지 공간론에서는 많은 학파와 이제 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암기 위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팍팍 찍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11월 달서부터 열심히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론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시장론은 교재 페이지 145페이지서부터 150페이지, 그 다음에 또 나갈 때마다 제가 페이지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볼게요. 가볍게 들으세요, 이제.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부터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프린트해 보시면 특정한 장소가 있느냐, 특정한 장소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 시장과 그 다음에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 팔고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대문 시장이나 또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나 이런 장소가 있으면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없어요. 장소가 없는 거야. 그런 것은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장, 화폐 시장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자본시장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추상적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구체적 시장하고 추상적 시장 두 가지를 포함을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분류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그 분류에 대한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 분류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느냐,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장을 분류할 때 가장 주된 목적이 뭐다? 시작. 정보 공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공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는 시장을 우리가 이제 완전 공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류했니? 그랬더니 바로 정보 공개에서 했는데, 이때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공개가 되지 않은 시장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완전히 공개가 됐다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제가 라면에 대한 사례를 들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라면의 가격은 언제든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디를 가거나 슈퍼를 가거나 마트를 가더라도 한 개의 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바로 부동산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가격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 1동에 내가 가격이 얼만지 천안 2동의 가격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중개업소를 들어가더라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각각의 부동산은 전부 다 다르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각각의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무슨 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성? 개별성.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누가 필요하냐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는 누구일까?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면은 밖에 나가면 총 맞아요. 알겠죠? 물론 전문적인 자격증인 건 맞지만 알겠죠? 우리가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땅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누가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그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에 또 얘기하면 대포로 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자,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알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다 하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라면 중에서 우리가 신라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신라면의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1,000원이고 천안에서도 1,000원이고 제주도에서도 1,000원인 거 맞죠? 맞아요. 그럼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천안에서 있잖아요. 라면을 먹는 사람과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겠습니까? 라면 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소수다 다수다? 다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뭐다? 소수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니까 동질성이라고 나온 거 있죠. 동질이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서울에서 신라면 먹는 거와 자, 천안에서 신라면 먹는 맛이 달라요? 같죠? 똑같은 라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성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의 강남 땅과 천안 땅이 같아요? 달라요. 천안 내부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은 동질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니까 진입과 퇴거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진입이라는 얘기는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퇴거는 뭐 하는 거?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입과 퇴거는 들어가고 나가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고 뭐 하는 거? 파는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진입이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 사는 거. 그 다음에 퇴거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 파는 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신라면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고가다 저가다? 저가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입과 퇴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충동 구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누가 라면 먹고 싶으면 나도 먹고 싶은 생각이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슨 가예요? 고가예요. 고가. 하기 때문에 쉽게 진입과 퇴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 누가 땅 샀다고 해서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얘기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거?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진입과 퇴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오늘 그 인터넷에 막 보니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한참 도배질을 했더만요. 맞죠? 이제는 앞으로 소유하는 것도 제한을 두겠다. 보유세에 대해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서서히 하고 있어요. 저하고는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는, 그죠? 예, 아유, 서글파야. 자, 아무튼. 자. 우리 선생님은 좀 갖고 있잖아요. 고민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저랑 친하게 지내게. 오, 그래요?
끝나고 남으세요.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각각의 토지의 가격이나 형성된 그 땅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격이 다 다르다. 무슨 성? 시작. 개별성 때문에 항상 무슨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시장의 분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요. 자, 이 부동산 특성은 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뽑아봐서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특성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시험 보면 주는 문제예요. 40점을 맞기 위해서 그냥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국제성에다 밑줄. 자, 여기서 이 국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국자가 아니라 국한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국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기본서에 6가지 내용을 서술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부동성이라는 것인데, 자,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남의 땅과 천안의 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맞죠? 그럼 하나 저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의 땅값이 2억 올랐다고 해서 천안의 땅값이 2억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럼 얼마나 좋아. 맞죠?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네. 자, 이게 바로 부동성이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뭐에 딱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체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지요. 맞아요? 대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꾸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남 땅하고 천안 땅하고 바꿀래? 그러면 자, 천안의 사람들은 당연히 바꿔 안 바꿔? 바꿔요. 하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은 바꾸지 않지요. 맞아요? 뭐 물론 가끔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한정치산자.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 수급 조절에다 밑줄 좀 넣어주시고. 수급. 자,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줄인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인천 지역에서는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천안 지역에서는 뭐가 있냐면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인천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천안에서는 공급하는 게 많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인천에 있는 사람을 천안에 보내고 천안에 있는 사람을 인천에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자체가 일치할 수가 없는 이런 곤란한 점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순환국면 중에서 확장하고 수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생기면 여기에서는 누가 주도자가 될까?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럴 때는 사려는 사람이 많고 공급은 뭐 하다는 거야? 적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매수자, 매도자. 그렇지, 매도자가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누가 많아, 공급이 많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누가 주도자가 된다. 시작. 매수자가 되겠죠. 까먹지 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섞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제 모의고사도 보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그 기본서 뒤에 기출문제를 보면 뭐 감정평가에 있는 내용들이 막 끄집고 들어와서 오지선당에 들어가고 맞아요? 중구난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단원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되도록 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진도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 기출 문제를 풀면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은 아직 멘붕이 오실 거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데 시간을 갖지 마시고 틀을 잡는 데 시간을 가지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동이 불가하다에다 밑줄.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안의 땅과 인천의 땅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에다 밑줄. 아까 제가 개별성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어디 가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작. 감정평가사다. 이런 얘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이질적인에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이질적이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르다,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우리 부동산은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질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 개성이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맞아요? 안 되지. 이해가 잘 안 가는구나. 자, 여기 잘 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우리 왜 각각의 사람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못생겨도 그 사람이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쁜데 싸가지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꼭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맞아요? 옆에 짝꿍 얼굴을 봐요. 자,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서로가 각각의 자기 특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만 못생기고 뚱뚱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을 거라고요. 맞죠? 그잖아. 프라이드를 가져야지. 맞죠? 특히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뚱뚱한데 목소리가 너무 이뻐. 그래서 성우라는 경우도 있고. 맞죠? 또 양희은 씨처럼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매력이 있잖아. 안 그래요? 이상한 걸.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를 예를 들어요. 남자가 뚱뚱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럼 미워할 거야. 자꾸 배보지 마요. 자, 아무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요. 비공개성으로 들어갑니다. 비공개성.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은요, 거래하는 것을 남한테, 내 가격을 남들한테 알리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이순신이에요.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표준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비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천안 1동이다. 자, 천안 1동의 땅이 100평방미터당 자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래요. 알겠죠? 그러면 천안 2동은요. 여기 보니까 호수공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중심지야. 그랬다고 해서 100평방미터를 자 1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 여기는 도심이고 중심지니까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이라고 하는 자체는 부동산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항상 뭐가 붙었다?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성.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앞에다 비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비조직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개업 자격증을 따면 전국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점은, 내가 업소는, 사업장은 여기저기 막 지사를 차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천안에 차렸으면 천안이 내 주 사무소가 되는 것이지, 제주도에도 차려놓고 서울도 차려놓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직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비조직성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수급 조절이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수급 조절은 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제가 또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맞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에서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용도적 공급이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단기와 그 다음에 장기로 구분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단기라고 하는 것과 장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기에는 탄력이라고 그랬다, 비탄력이라고 그랬다?
비탄력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탄력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장기야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용도적으로 쓰임을 많이 바꾸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건 이해가 갔어요. 그럼 왜 단기에는 비탄력이 됐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게 나와야 돼요. 무슨 시차 때문에? 시작. 공급 시차. 그러면 공급 시차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로 쓰려고 하게 되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죠? 첫 번째 행정적인 시간과,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목공사라든지 여타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공급 시차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집은 한 채예요. 근데 사려는 사람이, 자, 10사람이야. 알겠죠? 그러게 되면 균형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지요? 그럼 우리가 양이, 자, 수요, 양이 많아 물어봐야지. 양이 많아. 균형의 법칙, 수요의 법칙.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다시 양이 많아. 이거 양에 대한 것은 균형의 법칙이에요. 까먹지 마요. 가격에 대한 것은 시작. 수요의 법칙이야.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이제는 틀리면 안 된다고. 자, 다시. 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작. 균형의 법칙이야. 그럼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맞죠? 자, 집은 한 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균형점. 균형점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집이 몇 채가 될 때까지? 10채가 될 때까지 맞아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때까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원래는 1,000원짜리인데 10채가 되는 때까지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4,000원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하다 보니까 정상 가격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격이 왜곡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수급 조절에 곤란을 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로 인하여 가격이 뭐한다? 왜곡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금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환금성이라고 그래요? 돈으로 바꾸는 거, 뭐를? 부동산을 쉽게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한번 토지 하나 팔려고 내놓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을 갖잖아요. 맞죠? 이렇게 돈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자, 거기 보면 법적 제한이 과다라는 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전에 누구의 땅이에요, 이게? 국가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및 뭐라고 그랬다? 공공성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공 개념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 봐요. 사회성 및 공공성이 높은 재화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걷어요? 그래서 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대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 그러면 어디야? 삼성, 현대, SK, 뭐 LG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주식 팔아가지고 그 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걔네들이 사업을 안 하고 부동산을 우리 대한민국 땅을 쟤네들이 다 나눠 가졌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우리는 땅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지네들이 지대를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걔네들을 농간에 놀아나잖아. 그럼 국가는 그거를 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니네 법인들 땅 사면 내가 니네들 세금 무겁게 매길 거야 라고 해서 중과세를 매겨요. 세법 시간에 배우고 있죠.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맞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처럼 토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및 뭐가 많은 재화라고 했어요? 공공성이 많은 재화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적인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에다 동글뱅이. 자, 아까 제가 불안정 경쟁 시장은 소수다, 다수다, 소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시장. 아까 제가 설명했죠. 초과 수요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도자라고 그랬다? 매도자. 초과 공급일 때는 매수자.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가품에다가 동글뱅이.
자, 아까 제가 부동산은 고가다, 저가다, 고가. 고가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자금에다가 밑줄. 자, 우리가 자금이 있어야지 사실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전에 경제론 배울 때 혹시 유효수요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유효수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유효수요는 뭐하고 무엇을 꼭 겸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 비오나 도떼기 시장처럼 왜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거려요. 목탁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네. 자, 유효수요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을 뭐라고 했다? 욕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우리는 시작 구매력, 구매 능력 이런 얘기 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이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금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뭐다?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자금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유효 수요자만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 특성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죠? 이런 거는 맞춰야 돼. 알겠죠? 그냥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처음에 배우실 때는 좀 어려웠지만 이제 매수자가 누가 중심이 되느냐, 가격이 왜곡이 왜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을 거라고 봐요.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여과 현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주택의 여과 현상은요. 교재 페이지 154페이지서부터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네. 오늘 양이 너무 많아요. 다른 데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멍 이렇게 하고 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복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틀을 딱딱딱 잡아 드릴게요. 요즘 공부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천안도 이제 남아서 공부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맞죠? 나 누구랑 얘기했니? 자, 아무튼 1교시 수업도 씹혔어요. 자, 다른 데서는 이제 수업 끝나게 되면 3, 3, 5, 5씩 남아서 스터디 그룹해서 공부합니다. 예. 천안 우리 반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반장님 어디 갔나 봐요.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여과 현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의 여과 현상 같은 경우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여과라는 말을 우리 잠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과가 뭐냐 그랬더니 걸러낸다. 이래서 우리가 필터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동산학에서는 걸러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즉 우리가 이 여과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걸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다. 시작. 가구가 이동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구가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뭐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고 그랬어요? 소득에 의해서 가구가 이동이 되는데 그 소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했다? 상하로 구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게 오리지널 부동산 학개론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펜 놓으시고 여기 보세요. 자, 앞으로 주택의 여과 현상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시작. 가구 이동이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뭐에 의해서 시작. 소득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러면 이 소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고소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저소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층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류층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뭐라고 하죠? 하류층이다. 하류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못 살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다 끄덕끄덕하네. 재수복이다 진짜. 자, 아무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여가 현상은 뭐냐 하면 소득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가구가 이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 한다. 시작. 여가 현상이다. 그러면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상하로 구분한다. 상하로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소득에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가구 이동이라 하고 그것을 뭐라 한다. 시작. 여가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가 그러면 필터링 그러면 틀린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여가 현상에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수업 시간이나 이제 그 질문을 툭툭 던지면 학생들이 아직도 잘 몰라요. 하향 여가하고 그 다음에 상향 여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정의를 딱 내릴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하향 여가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다시 하라고 했죠? 아까 제가 하 그랬잖아요. 무슨 자라고요? 저소득자를 얘기해요. 상 그러면요. 고소득자. 그러면 이 하향 여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밀고 들어오느냐 하면요. 바로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누가 밀고 들어온다고요? 저소득층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하향 여가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상향 여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밀고 들어오는 거야?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세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다시 자 하향 여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밀고 들어오는 거다? 저소득자가. 그죠? 하향 여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상하로 구분한다 했죠? 상하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상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소득자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다? 저소득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을 때 하향 여가 그러면 누가 밀고 들어오는 것이 시작.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오는 거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고소득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고소득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소득층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고소득층은 돈도 많지만 항상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지만 항상 얘는 뭐를 벌으려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뭐 하는 걸 찾냐면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뭐를 하러 다닌다?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돈이 되는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데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고소득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봐요. 고소득층이 이 자리에 신도시가 돼서 맨 처음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의 내용연수는 보통 30년 잡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15년 정도 살았던 거야. 15년 정도 살으니까 집들이 조금 낡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15년 정도 살면은 다시 도배장판을 다시 뭐 해야 돼? 다 해야 되겠잖아. 근데 보니까 정도 떨어지고 그냥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저기 보니까 자 Z지역이라고 신도시가 딱 눈에 보여. 그럼 이런 데로 이사가 안 가? 이사 가죠? 왜? 돈 될 것 같거든. 이런 신도시 같은 게 앞으로 집가라든지 모든 게 돈이 되는 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누가 빠져나가는 거야? 고소득자가 빠져나가요. 알겠죠? 그럼 이제 고소득자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누가? 저소득자가 와, 나 평상시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20평대 사는 사람은 몇 평대 살고 싶어? 30평대. 맞아요? 60평대 그러면 총 맞아요. 알겠죠? 예, 갑자기 늘려갈 수 없어요. 평수가 이렇게 10단위로 늘어가지. 그죠? 그래서 와, 나 같은 이제 수영이 같은 애가 와, 나 저런 데서 살고 싶다 하고서 척척척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저소득자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이해 갔나요, 이거? 그러면 이때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동네를 누가 밀고 들어왔어요?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왔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침입이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자, 다시 밀고 들어가는 걸 뭐라 한다? 침입. 그러면서 서서히 누가
빠지고 나가면서 고소득층이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전부 다 어떤 동네가 돼버렸어? 저소득층화 돼버린 거 맞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현상? 천의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갔어요? 다시 들어가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침입. 자, 그 지역이 어느 층으로 바뀌었어? 저소득층으로 바뀐 거 맞죠? 그것을 우리 무슨 현상? 천의현상. 이해 갔어요, 이거? 이것을 우리가 자, 저소득층이 밀고 들어갔다 하여 이것을 시작. 하향여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상향여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기가 저소득자가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근데 저소득자는 우리가 또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한번 머릿속에 좀 담아보자고요. 이 저소득층은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얘네들은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하루 먹기 살기가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자고 일어나면 먹고 살 수 있는 쌀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 대한 그런 거보다도 당장 먹고 사는 이 소득이라든지 살기 위한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은 관심도 없어. 당장 나는 소득이 필요한 직장도 필요한 것이고 살기가 고민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시작. 저소득층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저소득층이 아까 여기로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계속 집 수리를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집이 낡아지잖아. 수리를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돼? 점점점 불량주택이 돼버리겠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 국가에서 보기에 어때? 흉물스럽잖아. 서울에 가면요, 아직도 영등포 자락에 보면 지붕이 스레트 지붕이 많아요. 가끔 우리 선생님들 인간시대라는 프로 보십니까? 가끔 저도 잘 안 봐요. 근데 가끔 보면 노인분들 이렇게 독거 노인분들이 진짜 거짓말 2평 반짜리 월세 내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에 다 번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도시에는 아직도 그냥 그 진짜 60년대를 연상할 정도의 아주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여기 좀 개발 좀 하려고 하는데 너네 나가면 안 될까?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내가 니네들한테 분양권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분양권만 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 돈을 더 뭐 해야 돼? 보태야 되잖아요. 몇 억씩.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소득자가 돈을 보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 맞지요?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현수막 철거한다 그러면 막 현수막 잔뜩 써놨잖아.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쫓아내면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소득자가 자 들어오겠죠? 자, 얘네들을 앞으로 국가에서 신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땅 발표하니까 얘네들이 딱지 사들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자,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상향여가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 사건이 있어야 돼. 이벤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바로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뭘 한다는 거? 재개발이라는 호재가 있어야지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것이지. 얘네들이 바보 아닌 이상은 저소득층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것은 자,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된다. 시작.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고소득층이 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향여가와 상향여가 개념 구분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향여가는 누가 밀고 들어가다? 저소득층이. 상향은 시작. 고소득층이.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2번에 주거분리와 여가현상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지금? 그러면 주거분리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주거분리와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분리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직주분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 봐요. 자, 직주분리를 어디에서 배웠느냐 하면 부동산 개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 차수의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직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직장과 뭐야? 주거지를 분류한 거 맞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직주 분리 현상이다, 직주 접근 현상이다 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직주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으로 외곽으로, 도심으로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야?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런데 얘하고 분리가 같은 분리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알겠죠? 다시 직주 분리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에 대한 분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에 자, 주거 분리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의한 분류예요. 다시 뭐에 의한 분류야? 소득이야. 그래서 소득에 의한 분류를 우리가 크게 고소득자하고 뭘로 구분해서 저소득자로 분류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따라서 두 층으로 분류한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주거분리라 한다는 걸 꼭 까먹으시면 아니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주거분리하고 중간에 소득이라는 말을 적어놓은 거 맞지요? 거기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소득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그래서 소득에 의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분류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주거분리야.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빈부 차이를 따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라는 거 나와 있지요. 우리도 예전에 배웠어요. 정의 효과, 부의 효과. 자, 그러면 정의란 얘기는 플러스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의 효과라는 얘기는 뭐를 얘기한다? 시작. 마이너스 효과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자, 정의 효과라는 얘기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란 얘기고 자, 부의 효과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란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자,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잘 봐요. A라는 지역에 알겠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은 상류층이 살고 이쪽은 하류층이 산다. 즉 여기는 고소득자, 여기는 어디? 저소득자가 살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를 분류했을 때 고소득자는 어느 쪽에서 보통 많이 살고 있을까요? 오른쪽, 왼쪽? 네, 오른쪽이요. 오, 어떻게 쉽게 알았네? 이거 궁금해야 되는데? 알겠죠? 저희가 3일 동안 책 보고 제가 아는 거거든요. 쭉 옛날 그 역사에 쭉 보니까 우리 이제 뒤에 보면은 왜 그 도시 개발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핵 이론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쭉 보는데 항상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오른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류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류층에, 즉 저소득자는 하루에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상류층은 돈 되는 거 계속 찾는다라고 하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끼리끼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끼리끼리라고 제가 적어놨죠? 끼리끼리. 잘 사는 사람 끼리끼리. 맞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의 송도에 보게 되면요. 평형대가 한 62평대 아파트에서 100평대까지 있어요. 알겠죠? 거기 가게 되면 그 몇 채가 없잖아요. 워낙 평수가 크니까 거기는 전부 다 사자들만 살아요. 그래서 반상회를 하게 되면 사자 아니면 껴주질 않아요. 그 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작.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내가 미사일 날려버릴 거야. 아주 그냥 아주 그게 어디가 끼지도 못해.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의사 뭐 이런 거 무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야. 공인중개사 이런 게 얘기하면은 문도 안 열어줘. 알겠죠? 반상회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준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예.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기관단총으로 쏘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그 치마 바람이 엄청 세요, 진짜로. 학부모 왜 여기는 천안이 어떤지 모르겠네. 천안도 교육 치마 바람이 좀 있나? 요즘에는 그 촌지가 없어졌잖아요, 많이. 맞죠? 예? 그런 데도 있어요? 신고해야 돼. 자, 아무튼 자, 송도는 되게 심해요.
거기 어디 가서 무슨 사자라고 저희는 어디 끼지도 못하고 강사는 어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랬더니 장의사 이런 얘기하면 뒤져요. 알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무슨 사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몰려 다녀. 항상 그 송도에 보면 음식 먹거리 낮에 사람들 보면 남자들이 없고 전부 다 여자들이야. 그런 거 보면 남자들 불쌍해. 우리 끝나고 남자들만 나와서 소주 한잔 할까? 자, 아무튼 여자들만 뭉쳐 다녀. 알겠죠? 진짜 낮에 식당 가면 여자들밖에 없어. 진짜로 그런 거 같아. 네? 밤에는 집에 가야죠. 자,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는데, 아무튼 끼리끼리 몰려다니기 때문에 하류층에 있는 사람은 여기 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막 지방방송이 늘어났어요. 할 얘기가 많은가 봐요. 자, 끝나고 얘기할 사람은 남아요. 알겠죠?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하류층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끼리끼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하류층이 옆에 오는 것 자체를 뭐해? 싫어해. 회피한단 말이에요. 우리 학창시절 때도 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막 모여있고 막 못 사는 애들이 오게 되면 막 넌 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 재수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 맞죠 이거?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못 사는 애들은 우리가 뭐 한다? 우리는 회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정부에서 지금 호수공원을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다시 무슨 공원? 호수공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어디다 차리었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호수공원이 딱 들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지.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상류층에 있는 애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 아유, 나라님 이거 호수공원 여기다가 이렇게 해봐야 티도 안 나요. 못 사는 애들 스레트 있는데 그게 얘네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국가 낭비를 해서 호수공원을 만들어 우리한테 쌀이나 나눠주지. 이런 얘기 안 들으면 다행이야. 맞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다 세워놓게 되면 집가라도 올라가지. 이러면서 유인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호수공원은 어느 쪽으로 설치가 된다? 고소득자, 저소득자. 그렇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해효과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고소득층이 그런 혜택을 얻어먹게 된다는 거 염두하시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라는 얘기는 집 수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집값을 가치라고 표현을 할게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집이 제가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 건축물이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집을 제가 10억 주고 샀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고소득층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집을 10억 주고 샀는데 이만한 땅이 남았잖아. 맞아요? 하다 보니까 수영이가 아우 우리 집 볕도 잘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요렇게 멋있는 뭐를 만들자? 수영장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맞죠? 그래서 얼마 들어가냐 봤더니 공사비 1억이 들어간대. 그런데 수영장을 딱 만들고 났더니 이 집의 가치는 얼마가 됐다? 15억이 됐다면 수영장 만들만 하다? 하다. 우리나라 왜 수영장이 없는지 알아요? 질문. 에? 땅이 없어서? 무슨 얘기예요? 서울의 정릉 같은 데 가게 되면 다 재벌 총수들이 살아요. 담에 그 카메라가 한 10대 개 달려 있어요. 한참을 차 타고 이렇게 가야지만 이렇게 대문이 나와요. 알겠죠? 진짜 그런 집 불편할 것 같아. 화장실 가야 되는데 한참 뛰어가야 되잖아. 가다가 쌀 것 같아. 맞죠? 자, 아무튼 난 너무 생각이 많아. 자, 아무튼 자, 여기 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봐요. 자, 이렇게 그 수영장을 차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세법에 보면 수영장이나 엘리베이터가 집 안에 있으면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회피하려고 우리나라가 안 한 거예요. 또 유교 사상도 있고. 그잖아요. 바깥에서 홀라당 벗고서 선탠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 고급주택은 가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법 시간에 안 배웠어요? 배웠죠? 네, 일로 와야지. 자, 9억. 아니야? 맞아요? 여기 세법은 두 사람 듣나 봐. 자, 아무튼
자, 이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수영장 같은 것을 안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중과세를 때려먹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맞죠? 그러면, 자, 집의 가격이 더 올라갔지, 수리비보다. 맞아요? 그러면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요? 자, 수리함으로써 집값이 올라갔죠? 무슨 효과? 정의 효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잠깐만 보시면, 자, 정의 효과를 갖게 되면 보수를 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알겠죠?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보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집이 낡아지겠죠? 그럼 돈 있는 사람이 그거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층이 이사를 가고 저소득층이 밀려 들어오는 걸 아까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부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부의 효과에 보면, 자,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 저소득자는 돈도 없어. 집 고칠 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집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거기에 재개발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재개발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지. 알겠어요? 저소득층의 스레트 지붕을 기와로 바꿨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장 큰 이벤트가 뭐라고 해요? 시작. 재개발이야. 거기다 동글뱅이 좀 쳐요. 그러면 자, 재개발에는 이벤트가 생기면서 저소득층이 쫓겨나가는 거죠? 누가 들어와? 시작.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것을 무슨 여가? 시작. 상향여가. 우리 아까 배웠잖아.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소득층이 계속 집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집은 더 망가지겠죠? 맞아요? 비 오는 날은 뚝뚝하고 양동이 받쳐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불량주택으로 전략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 지역에 여기다 쓸까? 자, 여기 상류층이 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류층이 산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류층에 살고 있는 데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평당 4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상류층 중에서 여기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 상류층인데. 그러면 얘는 평당가 1,000만 원을 받을 수? 없어. 왜? 어디에 더 가까워? 저소득층에 가까이 붙어 있잖아. 맞아요?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요 가운데 핵심이나 돼야지만 돼 있지 여기에는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최소한 800 정도 700에서 800 정도 받겠죠. 그죠? 그럼 깎인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할인됐다. 그래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할인당한 거 맞죠? 이것을 우리는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할인되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있잖아요. 반대로 자, 하류층인 사람인데 자, 여기 평당가 400이죠? 근데 여기 상류층 근처에 딱 붙어서 살고 있어. 그럼 얘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700에서 800 정도의 시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할증이 된 거지. 프리미엄이 올라갔죠? 그런 내용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거 나온 거 있죠? 찾았어요? 요 지문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 각종 기출시험에 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것은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에다 밑줄. 자, 그러면 질문. 여기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실패일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실패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다시 정부가 시장을 갖다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들어왔는데 망가진 거야? 잘못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정부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그런가? 이건 저소득층이 계속 집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야. 철거를 할까? 이거 아니면 재개발해가지고 얘네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줄까? 이렇게 고민하겠죠. 그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소득층의 무슨 소득을 향상시키는 거다. 그에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정부는 집을 지어주고 이런 포퓰리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를 해줘야 돼?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하고 소득을 주는 것이 올바른 거 맞죠? 맞아요? 그게 올바른 해결책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하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으니까 이들은 좀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얘네들한테 집도 만들어주고 모든 걸 다 공짜로 줬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야.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알겠죠? 허리띠 졸라 매고서 아껴 쓰는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순간 집도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 나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산다? 1번. 알겠죠? 아니면 자 하류층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편입되려고 노력한다. 맞죠? 어디로 야? 전자야 후자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돼요. 알겠죠? 자, 저도 마찬가지 지원을 받으려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가게 될 거예요. 흥청망청 쓰고 다 재산 탕진하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되면 나도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내가 왜 먹고 살아? 다 집 지어주고 하는데. 맞죠? 그러다 보면 포퓰리즘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인도는요. 그 대학교까지 다 무상이고 취업까지 다 해줘요. 워낙 걔네들은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거야. 오히려 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걔네들 공부 안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피튀기잖아요, 지금. 사교육이니 뭐 이런 게. 그런 게 포퓰리즘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